마음의 지도 그리는 법 두 번째 강의 대인관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1강을 이어서 강의하게 된 이주영이고 8년째 전공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를 8년 하면 한숨이 이렇게 딸려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지도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5가지 영역으로. 지난번은 이제 자기 파트를 했고, 두 번째 대인관계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각각의 가지가 하나의 강의가 될 텐데, 제가 강의록을 만들다 보니까 적응력 부분이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응력을 순서를 5강으로 미루고 4강을 인지기능, 아니 3강을 인지기능, 4강을 일과 놀이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응력을 다루려고 합니다. 대인관계는 한 사람의 심리 패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 동료와의 관계에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죠. 반대로 이제 어떤 관계에서 오는 좌절과 불안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행복 이런 게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성인이 되면 개인은 자신만의 어떤 대인관계 스타일이나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소아 때나 청소년 때의 경험을 자기가 이제 터득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의 패턴을 드러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패턴이 굉장히 적응적이기도 하지만 부적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상에 따라서는 부모 자식 관계, 친척과의 관계, 교우 관계, 연인 관계, 성적인 관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형태에 따라서는 이게 깊이에 따라서 얕고 깊은 관계,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장기적인 관계 등으로 정말 다양하게 대인 관계는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기 앞서서 우선은 대인 관계 관련해서 오늘은 성적인 관계 요 파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거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18금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ESC를 누르고 다른 동영상을 클릭하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안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대인관계에서 5가지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신뢰, trust, 두 번째 안정감, security, 세 번째 타인에 대한 감각, sense of others, 친밀감, intimacy, 다섯 번째 마지막은 상호성, mutuality인데요. 저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를 의대생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글로 따니까 이게 도저히 의미 있는 앞글자 따기가 안 돼서 영어로 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O mist 이런 약자를 만들어냈는데요. 만들어내고 좀 뿌듯하기도 했는데, 이게 대인관계는 정말 알기 힘든 안개와도 같은 그런 영역이잖아요. 정말 남의 마음 세계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인관계는 정말 안개 속 같다, 어렵다, 오 미스트 이렇게 해서 외우는 쪽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지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신뢰예요. 신뢰는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이제 상대방이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 이게 신뢰의 정의예요. 관계가 또 지속될 거에 대한 믿음, 이거 역시 신뢰입니다. 이제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는 어떤 위기 상황, 관계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음식물을 가만히 두면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도 시들시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포괄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신뢰가 정의가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타인에게 받게 될 상처를 미리 걱정해서 굉장히 관계가 시작된 상황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또 타인에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자기 삶에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뢰를 그럼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냐를 보면, 세상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인생에서 누구를 가장 믿나요? 당신이 위급할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볼게요. 70세 남성 김 씨. 그는 세상이 서로 먹고 먹히는 정글과 같은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퇴 후에 친구들과 자녀들로부터 모두 멀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결국 내게서 돈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을 믿지 못해서 오는 씁쓸함과 뭔가 고독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른 똑같은 70세 남성 박 씨를 볼까요? 이분은 이제 은퇴 후 자기의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래요. 자녀가 사업을 잘 이어가 줄 거라고 믿고요. 그는 은퇴 후 오래전부터 믿고 지낸 친구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김 씨와는 좀 다르죠. 이제 박 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된 어떤 관계로 삶의 큰 전환기, 은퇴라는 전환기를 잘 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믿고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없어지고가 결정되는데, 특히 중년기, 노후기에 넘어가면 이 끈끈한 관계 몇 개를 유지하는 게 어떤 자기 삶의 행복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 부분을 넘어왔고요. 다음은 안정감이에요.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뢰와 안정감 두 개를 좀 상호 호환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니까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안정감은 상대방과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랑 내가 있어도 정말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다, 이런 느낌. 또 위기 상황에서도 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 아까 제가 신뢰 파트에서 잠깐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이 어떤 위기 상황에도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믿는 거는 안정감이에요. 신뢰가 아니라. 사실 이게 구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저도 강의록을 만들면서 신뢰와 안정감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강의할 때는 구분하는 걸로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인관계 패턴을 분석할 때는 사실 크게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뢰와 안정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물리적인 이별이 있겠죠? 롱디. 그리고 의견 충돌. 정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대인관계가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의 어떤 만남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불편하고 모호한 상황들, 길어지는 침묵, 뭐 이런 모호한 상황, 뭔가 서로 합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뻘쭘한 상황들 속에서도 관계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정감이에요. 이런 안정감이 없으면 정말 뭐 작은 싸움 후에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관계에서. 그럼 이 안정감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냐? 혼자 있게 되면 무슨 기분이 드나요? 불안한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연애 기간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당신과 친밀한 사람이 당신을 떠날까 봐 걱정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연애 기간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게 좀 시대에 맞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시에 있을수록 연애 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데이팅 앱이 잘 돼 있어서 사람을 정말 만나게 되는 이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서 연애 기간이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예전보다 짧아지고 있는 게
전체적인 트렌드가 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남들보다 짧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뭐 한두 번 그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패턴이 뭐 모든 관계에서 계속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안정감 형성 능력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다시 볼게요. 이제 김 씨 31세 여성인데요.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최근에 모임 자리에서 남자친구와 이제 자기의 절친이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치근덕댔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화가 난 김 씨는 자신의 친구와 남자친구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리고 그가 너무 완벽해서 즉시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그 김 씨는 금사빠죠. 이분은 이제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분 같아요. 김 씨는. 왜냐하면은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조금의 위기의 상황, 이 경우는 이제 위기라 함은 자기의 남자친구가 자기의 어떤 동성 친구와 만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시근덕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관계를 깼고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굉장히 빨리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굉장히 급하게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보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불같이 사랑에 빠졌다가 깨졌다가를 반복하는 어떤 안정감이 부족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씨 31세 여성 대학원생 똑같은 대학원생을 볼까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2년째 교제 중이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직장에 정착하기만 하면 결혼할 생각이래요. 남자친구와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 같은 회사의 여자 동료예요. 이제 여사친이 있는데 매일 만나는 이제 회사의 동료래요. 한 씨는 이 사실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오히려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여자 동료와 친해져서 종종 함께 어울리고 처음에 그런 자기가 걱정했던 거에 대해서 농담을 하곤 한대요. 이 예를 보겠지만 이 사람은 우선 그 교제 기간이 길고 이 어떤 자기의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어떤 동성이라는 사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거를 어느 정도 불안감을 잘 견뎠고, 그래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본인이 불안했던 사실에 대해서 농담도 하는데, 이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방어 기전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 농담을 함으로 해서 본인의 불안감도 떨어뜨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떨어뜨리는 굉장히 어떻게 판타지 게임에서 보면 광역 마법을 시전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너무 뭐 다크한 농담이라든지 뭐 성적 농담 이런 건 부적절하겠지만 정말 잘 구사된 뭐 어느 정도 자기 비하적 농담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적응력 부분에서 다시 이거는 다루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지로 넘어갈게요. 타인에 대한 감각인데 이게 뭐냐? 이게 저도 사실 번역서에서 이게 sense of others가 어떤 식으로 번역됐냐를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타인에 대한 감각이라고 우선 번역은 했습니다. 정의가 뭐냐? 사람을 3차원적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게
그 대인관계 패턴을 보는데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 개인이 좋고 나쁜 성향이 모두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또 이게 or가 아니라 and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3차원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타인은 우선 나와 다른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른 감정, 믿음, 욕구,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타인에 대한 어떤 느낌이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거. 이게 타인에 대한 감각이 3차원적이라고 할 때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람에 대한 감각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멜라닌 클라인이라는 이제 대상관계 이론 영국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관계 형성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초반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제가 한글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그다음 좀 더 발전된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3차원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후자에 속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이제 전자에 속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자기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투사를 하고 다 남 탓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또 싫어하는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무튼 그 곁가지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거 결국엔 3차원적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의 대인관계 패턴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관련된 질문은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식인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나를 평가하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또 들어보니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혹시 흠이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굉장히 나쁜 사람 같은데 좋은 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좋은 면만 정말 보고 나쁜 면만 보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3차원적인 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욕을 하거나 뭐 뒷담화를 하거나 사회적인 자리에서 뭐 칭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제외하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좋고 나쁜 거를 동시에 말을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3차원적인 개념이 좀 부족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친구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거를 보는 질문이에요. 예를 볼게요. 25세 남성 정 씨. 그는 상사를 승진만 생각하는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씨는 그 상사가 자기를 이제 입사시켜줬을 때 그를 숭배했지만 보너스를 받지 못한 후에 마음을 급 바꿔서 굉장히 증오하게 됐어요. 상사는 정 씨에게 회사 사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정 씨는 수시로 상사를 닥달하는 전화를 하고 면담 요청을 했대요. 이런 행동 때문에 부서 업무가 자주 지연될 정도였대요. 정 씨는 이제 상사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상사의 단편적인 면밖에 못 봐요. 극단적으로 애정과 증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상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 씨는 굉장히 흑백 논리에 입각한 분열 패턴을 보여요. 영어로는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극단적으로 어떤 때는 좋기만 하고 어떤 때는 나쁘기만 하고 이거를 분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열적 패턴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정상적이지만 성인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굉장히 부적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 씨는 또한 상사가
자기와 별개의 개체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요. 별개의 인격이 있다고. 그에게는 상사는 자기를 케어해줘야 되는 존재라고만 이제 생각하죠. 반대로 볼까요? 25세 남성 이씨. 제가 이씨인데. 이씨가 좀 생각해보니까 좋은 예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는 상사가 똑똑하고 성실하지만 수동적이라고 여겨요. 보너스를 받지 못했을 때 상사에게 면담 신청을 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 씨는 상사가 윗선에 자신의 성과를 충분히 얘기해주지 못했다는 느낌에 억울했지만 동시에 아랫사람을 챙기느라고 그가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이해했대요. 이 씨는 상사와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비교적 원만하게 완수하지만 가끔은 상사가 주말에 할당하는 추가 업무 짜증을 느낍니다. 이 씨 역시 상사 때문에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씨는 상사의 행동과 성격에서 다양한 면모를 3차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씨는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사의 마음이 어떤지 좀 헤아려 보려고 해요. 자기와 비록 다르지만. 이런 능력으로 인해서 이 씨는 상사와 관계를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잘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씨는 좀 3차원적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고 타인에 대한 감각이 좋고, 앞에 정 씨는 이런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네 번째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친밀감의 영역이에요. 친밀감은 굉장히 그 대인관계 패턴을 기술할 때 중요한 요소예요. 한 개인이 타인과 친밀감을 어느 정도 강도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친밀감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친밀감이라 하면 결국에는 가까움이나 친숙함을 의미를 해요. 또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이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떤 공유하는 요소가 부족한 관계는 반대로 표면적인 관계라고 정의를 해요. 친구 사이라면 어떤 인생 이야기라든지 소망, 두려움 같은 거를 공유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고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사람 두 사람이 안다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그 사람의 판타지나 환상, 비밀, 어떤 그런 성적인 섹스, 이런 거를 공유했을 때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데, 감정이 결여된 채로 어떤 섹스만 존재하는 관계는 그거는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친밀감은 어떤 사람에게는 양날의 검인데, 이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공유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쳐내진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동반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불안의 정도가 개인차가 엄청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친밀감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신은 남들에게 감정을 쉽게 표현하나요? 당신은 친구들에게 당신의 부끄러운 경험에 대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나요? 타인이 자신에게 너무 가깝다고 느껴지면 거리를 일부러 더 둬서 좀 쳐내나요? 당신은 원하는 만큼 성관계를 하고 있나요? 상대가 여러 명이라면 혹시 몇 명인가요? 성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상대방과 가깝다고 느끼나요? 반대로 관계 후에 상대방과 더 멀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볼게요. 남씨 30세. 그는 연애 3년째가 돼서 자신의 연인에게 사실은 조울증으로 진단받은 여동생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공유를 꺼리는 사람이죠. 상대방과 친근해지는데 또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공개했을 때 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죠. 이 씨 30세. 다른 예를 볼게요. 그는 홍대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첫 번째 맥주잔을 비우기도 전에 예전에 사귀었던 새 여자친구와의 연애담을 늘어놓았어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거를 좀 일찍 공유하는 타입이죠.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불안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비밀을 일찍 노출한다는 거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얘와 반대니까. 근데 지나치게 또 많은 거를 공유하면은 이거 역시 상대방과 친근해지는 거에 무의식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공유를 하면 상대방은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내쳐지거든요. 저절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도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친밀함을 형성하는데 이 사람도 남 씨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공유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공유하지 않는 것도 친밀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가지로 왔네요. 다섯 번째, 이제 상호성인데요.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관계에 관련된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아야 돼요. 이제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예를 볼까요? 상호적이지 않은 상황들.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사를 분담을 해요. 둘 다 일을 하고 들어오면 둘 다 힘들 텐데 한 사람만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상호적이지가 않죠. 평등하지가 않아요. 뭔가 기울어져 있어요. 반대로 또 부모가 아이가 가기 싫다는 학원에 강제로 보낸대요. 이거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왜 상호적이 아니야? 이거는 부모의 권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행사하는 거랑 심리학에서 이게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는 좀 별개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사실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모든 관계에서 상호성이 전제가 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뭔가 앙금이 남아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나중에는 발산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가 이 상황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학원에 가기 싫고 뭐 다른 원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거를 받지 않고 부모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녀한테 강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상호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 패턴을 보면 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거든요. 주로 주는 사람은 좀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균형 잡힌 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방적인 관계에서 주로 받는 사람은 공감력이 반대로 부족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관계를 착취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거를 판단하는 질문은 간단한데요. 당신은 애인 친구 부모가 당신이 원하는 걸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반대로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필요한 걸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죠. 말 그대로 당신이 관계에서 받고 있고 뭘 주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김 씨 40세 여성이고요. 그녀는 고등학생 딸이 가족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김 씨는 딸이 친구들과 여름방학 때 해변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계획한 날짜에 일부러 중요한 가족 모임을 잡았고 이걸 핑계로 딸이 여행을 못 가도록 했어요. 김 씨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생 딸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려는 사람이죠. 자기가 어떤 걸 이제 주기보다는 오히려 딸의 뭔가를 뺏은 거죠. 중요한 시간을. 박 씨를 볼까요? 40세 여성 가정주부인데요. 그녀는 매일을 학교와 여러 학원들로 자녀를 운전하면서 날라요. 헬리콥터 마음인데요.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요. 박 씨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집에 오자마자 각자 방으로 가서 휴대폰을 잡고 게임만 해요. 인사도 안 하고. 박 씨는 가끔 이런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개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죄책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지나치게 주는 사람이죠. 두 가지 예시 모두 상호성이 어느 정도 결여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래서 5가지 대인관계의 영역을 오늘 다 살폈어요. 그 요약을 간단히 하면 신뢰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살핌 받을 거라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안정감은 신뢰와 좀 비슷하지만 위기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타인에 대한 감각은 사람을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감각이고, 친밀감은 자신의 생각과 비밀을 너무 빨리 공유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공유하지도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고성은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걸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OMIS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가지 연습 문제를 오늘은 드릴 건데요. 1강이랑 마찬가지예요. 박 씨와 김 씨 예를 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대인관계 5가지 측면 OMIST를 고려해서 각 캐릭터를 기술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각자 본인이 해보셔도 되고, 첨삭을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본인의 답을 올리시면은 제가 보고 코멘트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3강 적응력으로 이어진다고 써놨는데 제가 강의록을 만들고 나니까 다음 3강은 적응력이 아니라 3강은 인지 기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해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